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지난밤 사이에 지수만 놓고 보면 엇갈린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6%, S&P 500 지수는 0.2% 올랐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0.16%, 다소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시장이 주목하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이날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신기록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됐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5.4%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4.3%로 예상치를 약간 밑돌았고요. 물론 저희가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주범이었던 중고차 가격 상승이 멈췄습니다. 0.2% 상승에 그쳤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나 아니면 월간 상승률로 보나 경제 리오프닝에 맞춰서 완만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가의 과도한 상승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된 겁니다. 자, 물가 지표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의 기대 심리를 반영하게 되는 금리의 상승은 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소위 우리가 빵주라고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날 전날 인프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는 이날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동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가 어제 장 마감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은 12배가 올랐다고 하고요. 이익은 4,9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또 반등을 보이게 또 있다 보니까 주가도 3.2%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버진 갤럭틱의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12%나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워낙 버진 갤럭틱의 경우에는 아직 상업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은 워낙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푸보TV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보TV의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를 했죠.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런 푸보TV의 경우에는 이 스트리밍 기업이다 보니까 스트리밍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또 구독자의 수인데 구독자도 1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11%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모더나 보겠습니다. 모더나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모더나의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모더나의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은 뭐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주가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요. 지난밤 새에도 모더나의 특별한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성 확대되면서 15%나 주가가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 볼 텐데 국제 유가는 지금은 1.5%가량 상승한 채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꽤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67달러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이유는 백악관에서 오펙 중동 산유국들에게 증산을 촉구하게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리오프닝에 맞춰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증산을 해라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유가는 급락하기도 했었지만 이내 반등하면서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 1.6% 오른 69.3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현재 1.2%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이 덕분에 이 금 가격은 1.2% 오르고 있습니다. 1753.1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중고차의 질주 마감하면서 이 물음표를 또 써주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과연 마감이 됐냐? 네. 이런 기대감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던 경험도 있어서 네. 마감되는 게 좀 더 반갑게 느껴지겠네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지표에서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된 것 같고요. 이날 이제 7월 근원 CPI 지수가 우려 대비 좀 양호했죠. 근데 그 중에 그간의 어떤 가격 상승세를 견인했던 부분이 주춤했습니다. 바로 중고차 부문의 가격 상승세의 이 질주가 잠시 좀 멈춘 것인데요. 7월의 중고차 가격은 단 0.2%밖에 MOM 기준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에 0.9% 하락한 이후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참고로 지난 석 달간은 최소 이 MOM 기준으로 중고차 가격이 7.3%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상승세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가속화되자 가격 상승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반도체 쇼티지 문제 때문에 지금 신차 공급에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 제한된 공급 속에서 차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중고차로 소비자들이 선회하다 보니까 그간 몇 달간 중고차 가격이 미국에서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중고차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인플레였다라는 점도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난 밤사이 발표된 이 CPI 지표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는 어땠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미국 연준의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나왔다. 네. 이런 반응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요소는 이번에 지표에서도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어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좀 식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이 문제가 더욱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스라는 기관에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공포감을 완화시켜주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에도 좀 증거를 얻을 수 있었듯이 전체적으로 이번 물가 지표에 대해서도 일시적 인플레를 좀 뒷받침하는 지표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난 밤 사이에 시장은 물가 지표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매출 11배, 이거 실화임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게 코인베이스, 네. 또 업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들이 요즘에 진짜 전년 대비 11배 매출 성장,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실화냐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하는 그런 성장세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했죠. 매출은 12배나 급증했고 이익은 4,900%가 크게 올랐습니다. 또 업스타트라고 하는 기업은 바로 인공지능 온라인 대출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11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숫자는 진짜 증시에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글로벌 빅테크라고 부르는 또 세상을 바꾼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 1998년에 300%의 실적 성장을 보인 기억이 있었고 구글도 2004년과 2005년에 약 2배가량 성장한 일은 있었는데 이 핀테크의 극단적인 수혜를 받았던 줌도 매출 성장률은 369%가 최고치였었고요. 펠로톤도 232%가 최고치였었거든요. 그런데 코인베이스와 업스타트는 11배 이상, 퍼센트로 따지면 이거는 둘 다 1200% 이상씩 실적이 성장한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온라인 대출 기업인 업스타트는 작년 12월에
29달러에 거래를 시작해서요. 지금 주가는 뭐 170달러에 육박하니까 9개월 만에 주가도 역시 6배 가까이 오른 거고요. 온라인 대출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대출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했고 대출 규모는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형 금융사에서도 이들의 부상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지난 4월에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들의 역할이 점차 줄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한 만큼 핀테크 기업들의 바이아웃으로 전성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팀장님, 일단 저는 이 코인베이스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코인베이스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한 월가의 평가가 궁금하고요. 업스타트는 사실 저도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기업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이 월가의 평가도 전해주죠. 네, 2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코인베이스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굉장히 다변화된 사업 전략을 펼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이 일시적인 열풍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반응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실적과 관련을 해서는요. 이 코인베이스의 초기 투자자이자 이니셜라이즈드 캐피털이라는 기관의 창립자인 게리 탄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진전을 보여주는 그런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중앙화된 금융업이 극단적인 성장세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또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스타트와 관련해서는요. 은행과 연계를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1,000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를 대출을 할 수 있는데 99%의 경우가 다음 날에 바로 돈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날이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라는 점을 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또 트렌드에 맞춘 또 맞춤형의 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는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 하지만은 이 다른 성장주와 또 마찬가지로 주가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인 모습. 목표 주가는 153달러로 오늘 종가에 대비해서도 더욱더 낮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기업도 이익을 폭발적으로 아직까지는 내지는 못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포드 PR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약간 100배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22년도에 대한 이익 성장세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도 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캐치업을 하면서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익 전망치의 또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핀테크들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현금이 최고야 라는 키워드와 함께 웨이페어, 이게 온라인 가구 플랫폼 맞죠? 이 맞습니다. 온라인 가구 플랫폼의 이야기인가 봐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가구 이 판매 업체죠. 네네. 웨이페어의 주가가 오늘 약간 8% 정도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막대한 현금의 힘을 좀 과시를 했기 아하. 때문이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날 웨이페어가 이사회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규모는 유통 주식수의 약 한 3.4% 정도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웨이페어는 참고적으로 지난해 8월에도 7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 하에서 약 한 5.37억 달러 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인 바가 있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와 함께 2개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모두 정해진 기한이 없다라고 밝혀서 양쪽 다 완료될 수 있을 것임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웨이페어의 경우에는 다른 그 팬데믹 수혜주들과 좀 다르게 다른 팬데믹 수혜주들은 요즘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웨이페어는 경기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그 상승의 배경은 또 어떤 데 있을까요? 웨이페어가 이 2020년도 한 해 동안 주가가 1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여느 팬데믹 수혜주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굉장히 대박을 쳤던 그런 주식이 되는데요. 하지만은 이후에 극심한 변동성이 좀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주가 성적을 보더라도 이날의 성적을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약 한 마이너스 4% 정도의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최근 8거래 중에 7일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30일 대비해서도 약 한 30% 정도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실적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인해서
기대감과 그리고 또 이제 안도하는 반응이 함께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8월 5일인가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YOY 기준으로 10% 감소하면서 역시 기고 효과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출이 컨센서스를 미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대비해서 이익 지표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세부 지표를 우리가 뜯어보더라도 활성 고객 수는 약 한 20% 정도 그대로 또 성장을 했고, 그리고 반복 구매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반복적으로 구매를 한 사람들이 실적 성장세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주가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었는데요. 다만 마켓비트라는 웹사이트의 집계에 따르면은 크레딧 스위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392에서 38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제프리스도 355에서 330으로, 그리고 웨드부시도 345에서 300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즉, 이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은 괜찮았지만은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계감을 주요 IB는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JP모건도 실적 발표 이전이기는 하지만은 비중 축소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반기와 내년의 매출과 이익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계감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단기 흐름은 굉장히 좋지만은 여전히 주가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어느 한 이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월가의 평가는 일단 뭐 더 좋아지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뭐 이게 한 달도 안 된 거죠. 한 15일 만에 굉장히 큰 급등을 보였다는 거는 지금은 약간은 변동성 구간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뭐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또 주가가 빠지다가 또 분위기가 또 올라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좋은 쪽으로 좀 폭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뭐 애쉬라든지 뭐 쇼피파이라든지 이런 또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흐름을 또 보더라도 줌비디오도 마찬가지고요. 팬데믹에 굉장히 수혜를 받은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지죠. 근데 또 주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나타났을 때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들이 결국은 팬데믹 수혜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쏠렸을 때는 컨트레리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쪽 매매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면서 이 팬데믹 수혜주들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